일어난 후에 박정숙은 그날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적한 카페 한쪽에 몸을 숨긴 채 며느리가 낯선 여인에게 두꺼운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그토록 참하고 다정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학병원에 잘나가는 의사라던 며느리가 대체 누구와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박정숙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며느리에게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이 있기까지 박정숙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아직 모든 게 평온하기만 했던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정숙은 24살에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 강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부부는 늘 웃음이 많았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이런 거 사도 될까요? 우리 아들 옷인데 뭐가 아까워요. 당신은 항상 당신 거는 안 사면서. 결혼 이듬해 태어난 아들 민호를 보며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10살이 되던 해 남편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발판이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도리가 없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어린 민호는 영정 앞에서 박정숙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됐는데 아무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러게. 세상이 다 그런가 보다. 저는 나중에 크면 이런 거 못 본 척하는 사람들 꼭 혼내주는 사람이 될래요. 박정숙은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훗날 정말로 아들의 길이 되리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박정숙은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작은 보증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전통시장 한 첩에 작은 순댓국집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 상을 치우는 게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민호는 또래보다 훨씬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그런 민호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숙이네 아들은 볼 때마다 야물딱지단 말이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똑똑할까? 제 아빠 목까지 하려고 그러나 봐요. 끼니 때마다 박정숙은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이면 그만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고깃국이라도 한 그릇 더 끓여 먹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나만 줘요? 엄마도 좀 드세요. 엄마는 우리 민호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얼른 먹어. 다행히 시장 사람들의 정 덕분에 모자란 살림살이가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민호는 줄곧 우등생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새 옷 한 벌 사 입는 법 없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아들의 학비와 책값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단단했던 그 시간들이 모여 박정숙과 민호는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시간의 끝에서 아들은 마침내 자신이 다짐했던 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민호는 마침내 검사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박정숙은 순댓국집 평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다짐들이 비로소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이 아들 검사 됐다며? 어쩜 그렇게 잘 키웠을까? 시장 사람들도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박정숙은 그 말이 부끄러우면서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민호는 검사가 된 후 더욱 바빠졌습니다. 박정숙은 아들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것마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려요. 지원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한지원은 첫눈에도 단정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집으로 오는 골목길에서 한지원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골목이 진짜 좁대. 그래도 오빠 자란 동네라니까 신기하고 재밌다. 미안해, 차 대기 좀 힘들었지? 아니야, 이런 동네는 또 오랜만이라 그래. 박정숙은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기는 것 말고는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얼마 후 양가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자리는 시내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박정숙은 평소 입지 않던 옷을 꺼내 입었지만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딘가 위축되는 기분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는 둘 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박정숙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사부인, 혼자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아드님을 검사로 키워내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박정숙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이 저렇게 겸손하니 며느리도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한지원도 상견례 내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어머님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가 봐요. 말은 예쁘게 했지만 박정숙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아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애교가 넘쳤지만 박정숙을 향해서는 묘하게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례하다고 딱 잘라 말하기엔 애매했고 그렇다고 다정하다고 하기에도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어머님 차린 게 별로 없어서 어쩌죠.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그저 제 자격지심 탓이라 여기며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상견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박정숙은 그 묘한 불편함이 그저 자신의 기우이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한지원은 예물을 보러 가자며 박정숙을 강남의 한 고급 주얼리샵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진열장과 낯선 분위기에 박정숙은 의자에 앉아서도 좀처럼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한번 껴보세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한지원은 진주 반지 하나를 골라 박정숙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빛깔이 곱고 손에 꼭 맞았습니다. 박정숙은 평생 그런 보석 하나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반지를 낀 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연락이었고 민호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 한지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사시게요? 아니야, 그냥 한번 껴본 거야. 내가 이런 걸 어디 끼고 다니겠다고. 그러시는 게 맞죠? 솔직히 하루 종일 국물이나 끓이고 설거지 하시는 분이 이런 거 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괜히 사시면 그냥 장식품이죠. 박정숙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면전에서 욕을 들은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단번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반지를 슬그머니 빼놓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마음에 드는 거 골랐어요? 아니, 난 됐어. 너희거나 얼른 고르자. 한지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정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양보하시는 거 봐. 진짜 마음 넓으시다. 민호는 그 말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박정숙은 그저 어색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며느리가 둘만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박정숙은 그날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한지원은 박정숙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데려간 곳은 시장 골목의 허름한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셋뿐인 좁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추억도 쌓고요. 박정숙은 평소 며느리가 고급 레스토랑이나 한정식 집을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시죠, 어머님? 웃으며 묻는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꼼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정숙은 그날 떡볶이를 몇 점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답답하게 얹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숙은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걸까? 확신할 수 없는 의심이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혼식을 마치고
손주가 태어난 뒤부터 점점 더 또렷한 모습으로 박정숙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지원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손주를 낳은 후 한지원은 복직을 준비한다며 박정숙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저 곧 병원 복귀해야 돼요. 주한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박정숙은 순댓국집 일도 줄여가며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늘 같은 말부터 했습니다. 어머님, 거실에 CCTV 달았어요. 전자파 때문에 TV는 켜지 마시고 핸드폰도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박정숙은 처음엔 그저 요즘 엄마들의 까다로운 육아법이라 여기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외출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마트 좀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 한지원은 두세 시간이면 충분할 외출을 7시간씩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디 다녀온 거니? 걱정했잖니? 아, 죄송해요.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응급수술 들어갔다 왔어요. 박정숙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에게 먹일 반찬이 떨어져 냉장고를 열었다가 며느리에게 호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그렇게 뒤지지 마세요. 제가 CCTV로 다 봤거든요. 박정숙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 밥을 차리려고 연 냉장고였는데 그조차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서글펐습니다. 게다가 매달 받는 돌봄비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라는 며느리인데 봉투 속에는 늘 5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큰 돈을 받는다는 의사 며느리가 시어미 돌봄비는 왜 이렇게 박하게 주는 걸까? 박정숙은 혼자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딘가 계산이 맞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며느리가 늘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에 더 캐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박정숙은 어느 날 며느리에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감시당하면서까지는 못 봐주겠다. 다른 사람을 구해보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말았습니다. 그 말에 한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까지 불러 앉혀놓고는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처제라 너무 예민했나 봐요. CCTV도 당장 없앨게요. 엄마, 죄송해요. 지원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아들까지 나서서 부탁하니 박정숙은 결국 마음을 다시 누르고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한번 크게 목소리를 내고 나니 묵혀두었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한지원의 외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능숙하게 핑계를 둘러대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숙은 며느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응급수술과 당직이라는 말들이 어딘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숙은 손주에게 줄 반찬을 가득 담아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한지원은 분명 당직이라 집에 없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박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 한지원이 잠옷 차림으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아니 이 시간에 왜? 너야말로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는 거니? 오늘 당직이라며. 아, 그게 몸이 안 좋아서 휴가를 냈어요. 박정숙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안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동네 아는 언니예요. 제가 아프다니까 약 사다 주러 오셨어요. 박정숙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말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우연히 한지원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 카페로 갈까? 박정숙은 그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라니. 분명 그 여자는 동네 아는 언니라고 했는데 한지원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의 한 낡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며느리가 박정숙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늘 선을 긋던 며느리가 저 여자 앞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풀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정숙은 슬그머니 한지원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지원아, 그날 화장실에서 만난 언니는 좀 괜찮으시니? 네? 아,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지금도 일하는 거니? 네, 지금 한창 진료 중이라 정신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박정숙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조금 전 시장 골목에서 그 여자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는데 한지원은 태연하게 진료 중이라고 거짓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정숙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본 여자가 친엄마였다면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응급수술도 당직도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 대학병원 의사라는 그 신분조차 어쩌면. 박정숙은 그 의심을 가슴에 묻은 채 며느리를 좀 더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정숙은 그 의문의 답을 훨씬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박정숙은 손주를 보다가 라면을 끓이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아장아장 걷던 손주가 발밑에 걸려 넘어지며 식탁 모서리에 작게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안이. 박정숙은 황급히 아이를 안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에 작은 혹이 붉게 부어올랐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박정숙은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한지원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손주의 이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애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다치게 만들어요? 돈값도 못할 거면 그냥 손 떼세요. 이럴 거면 다시는 오지도 마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지원의 손이 박정숙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박정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시리게 아팠습니다. 평소에 다정하던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급히 내려놓은 며느리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사원증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원무팀 한지원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니? 너 의사 아니었어? 대학병원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한지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본 그 여자가 정말 내 친엄마였구나. 의사라는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고. 한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박정숙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것 없다는 듯한 차갑고 낯선 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주한이는 괜찮아요? 이마에 멍 좀 들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한지원은 재빨리 표정을 추스르며 평소에 다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많이 놀라셔서 그런가 좀 멍하시네. 내가 잘 챙길게. 박정숙은 차마 방금 일어난 일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창피해서 그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박정숙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원증에 적힌 글자와 휴대폰 화면에 떴던 엄마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며느리의 모습이 전부 가짜였다는 사실이 뺨의 통증보다도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아직 이 모든 일 뒤에 훨씬 더 큰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숙은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의 계약 문제로 동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문 너머 카페 자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지원 옆에는 그날 화장실에서 본 여자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것도 챙겨왔어. 시어머니 돌봄비라고 속이고 빼온 거야. 한지원은 두꺼운 봉투를 친엄마에게 건넸습니다. 박정숙은 그 장면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난번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만 해도 그저 친엄마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상황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 보였습니다. 잘했다. 회장님 덕분에 네가 검사 집안에 들어간 거 잊지 마라. 처음 보는 남자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이 살짝 보였습니다. 회장 김태평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정숙은 이 남자가 두 사람의 또 다른 배우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검사를 점찍은 거지. 의사 행세할 자격증이야 내가 만들어주면 그만이고 중요한 건 안에 들어가서 자리만 잘 지키는 거였으니까. 박정숙은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지원과의 결혼이 단순한 신분 위장을 넘어 애초부터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놓칠 뻔할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 이제 슬슬 움직여야지. 검사 사위한테 살짝 흘려서 우리 쪽까지 걸린 그 대출건 좀 무마시켜야 하니까. 이번 일만 잘 풀리면 한동안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거야. 박정숙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자리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더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박정숙은 행여 들킬세라 숨소리마저 죽이며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정숙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당장 사돈댁에 알릴지 아니면 증거부터 더 모을지 어느 쪽이든 섣불리 움직이면 모든 게 더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인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무너질지 또 양딸을 친자식처럼 키운 사돈. 어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일단 내일 사돈을 찾아가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정숙은 사돈을 찾아가는 대신 곧장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휴대폰에 몰래 녹음해둔 대화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녹음 속 또렷한 음성을 듣고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하셨어요.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민호는 바로 동료 검사들과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한지원의 위조 자격증, 친모 한미경의 사기 전략, 그리고 김태평이라는 남자가 운영하던 위조 브로커 조직까지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낡은 연립주택과 고급 오피스텔 두 곳에 동시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태평은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버둥쳤고 한미경은 그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원 역시 수갑을 차며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우리 부부잖아. 민호는 차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한지원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미경과 김태평에게는 같은 혐의에 더해 불법 사채업과 청탁 알선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벌여온 범행은 그제야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돈 어른들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손주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박정숙과 함께 양육을 돕기로 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잘못 키운 죄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손주 잘 키우는 게 우선이죠. 그거면 됐어요. 시간이 흘러 박정숙은 다시 순댓국집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박정숙을 맞아주었습니다. 정숙이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그래도 손주 보는 낙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 박정숙은 그 말에 옅게 웃으며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박정숙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정숙은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도 차츰 일상으로 돌아와 주말마다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무슨 소리야. 너랑 우리 주한이만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호는 박정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말없이 건넨 그 손길에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가끔 박정숙은 생각합니다. 그날 의심을 거두고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평범한 얼굴 뒤에 숨은 진심을 우리는 얼마나 알아볼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마도 영원히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박정숙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너무 쉽게 믿어버렸던 그 순간들이 결국 가장 깊은 상처로 돌아온다는 게 새삼 무섭게 느껴졌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학력이, 직업이, 말투가 번듯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까지 번듯한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박정숙님처럼 작은 위화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의심하고 확인했던 그 용기가 결국 가족을 지켜낸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연에서 더 무섭게 다가왔던 건 단순한 금전 사기를 넘어 누군가의 지위와 권한까지 노리고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진 접근이었다는 사실은 지켜보는 저희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외로움이나 결핍을 이용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매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의 작은 직감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박정숙님처럼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가족이니 믿고 넘어가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내일도 같은 시간에 변함없이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